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14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부터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제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기사 내용 때문인지 주식시장 대규모 하락 신호 보인다. 네, 제목이 좀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 조회수가 37,000이 나오고 댓글이 193개나 돼가지고요. 오늘 댓글을 어떻게 다 읽어야 되나. 그래서 시간을 딱 어쨌든 20분 안에 좀 자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센트러스 에너지 제가 기억을 못했더니 우리 성구 매니저가 SMR하고 원전 이야기할 때 나왔던 종목이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또 예전 MP에 있었다고 합니다. 다가올 큰 파도에 대해서 저도 좀 살펴보고 고민해 봐야겠군요 하셨습니다. 큰 파도에 대한 내용은 어제 연합뉴스 나가서 생방송, 근데 어제 서울에 비가 폭우가 쏟아지면서 연합뉴스까지 가는 거리가 한 25분이면 충분한 거리인데 어제 1시간 넘게 걸려가지고 어제 생방송을 갔다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내용들, 중요한 내용 말씀을 좀 드렸고요. 거기에 조금 시간을 연장해 가지고 8시 15분까지 생방을 이어갔었는데 그 내용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슬리 인턴 19회차 되셨네요 벌써. 술탄 오브 스윙. 근데 작년에 1인 빨리 하고 싶어 욕심에 레버리지 매매하다가 마이너스 70% 이상 손실 보고 올해부터 레버리지 없이 인턴 공부 열심히 해서 올해 50% 이상 계좌 수익 냈고 지금은 현금 비중 50%입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술탄스 오브 스윙이라고 해놓으신 거 보니까 또 레버리지 매매 이런 거 그 하나의 내가 주식 고수가 되기 위한 수업료 냈다 생각하시고요. 저도 25년 전에 옵션 처음 해가지고 그때 당시 강남의 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 할 때였거든요. 그러면 27평이 2억 7천 할 때인데 그 한 5천만 원을 한 몇 개월 만에 다 날렸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 저한테는 뭐 엄청나게 큰 돈이었었죠. 결국 그때 집을 사지 못하고 전세로 들어갔었는데 지금도 옛날 생각하면 그 전세금 1억에다가 그 5천만 원 더하고 대출 조금만 받으면 그러면 강남의 집 27평을 2억 7천에 샀을 건데 뭐 이런 옛날 생각에 그러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또 위기와 기회가 막 우리 주변에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 저도 뭐 철없을 때고 잘 모를 때였으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내공이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지난번 코로나 때도 그렇고 22년도 그렇고 이번에 4월 8일 관세 때도 그렇고 그죠? 계속 끊임없이 위기라는 탈을 쓴 이 기회가 계속 끊임없이 우리한테 옵니다. 오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역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적으신 거 내용 이 글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에너지가 참 좋으시니까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곳곳에서 자리 잡는 금융무사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 마무리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기초 강의 완전 정복하고 주식 투자의 기쁨을 비롯해서 필독서 읽다 보면 귀국하게 될 것 같습니다. 10만 금융 고수 중 한 사람 꼭 되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해외에 가서 일을 하고 계신다, 그죠? 제임스 강님. 또 벌써 채슬리 인턴 18회 차이고 그동안 계속 하루에 3, 4시간 정도 채슬리 영상들을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만큼 올해부터 주식 수익률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워킹맘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면서 채슬리의 이름을 맡기고 공부 시간을 1시간으로 줄이니 갑자기 삶이 엄청 여유로워졌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보너스. 그래도 매일 웜의 신방과 퇴근길 브리핑을 꾸준히 들으면서 태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분하고 오셨던 그분이시군요. 톨민 코코님이시네. 제가 아마 오셨을 때 그 얘기 했었죠. 뱃속에 있는 아기가 다 듣고 있다고. 네.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이렇게 워킹맘으로서 하루에 3, 4시간 정도 엄마가 계속 공부하는 거잖아요. 우리 태어나는 아기는 워런 버핏이 11살 때부터 주식을 했었는데 우리 태어나는 아기는 뱃속에서부터, 그죠? 0.6세, 0.7세 이때부터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금융 전문가 고수가 될 거예요. 태어나는 아기는. 제가 떨어지는 어깨에서 사가지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연수 없이 도로에 차 몰고 나간 것처럼 참 어리석음을 처절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참 표현을 잘하신 것 같아요. 연수도 안 받고, 그죠? 그냥 운전면허증만 땄다고 해가지고 나가보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저희 이렇게 회사에 찾아오셔가지고 저희한테 그 자금을 일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나마 행운하시라고 이런 말씀도 드리고, 우리 지금 채슬리 TV에서 이렇게 매일같이 모닝 브리프 보시고 웜의 신박 보시는 우리 채밀턴 분들도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수를 제가 옆에 앉아서 같이 우리 연수하는 거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박성구 매니저, 오석 대리, 우리 회사 와서 연수를 충분히 해서 지금은 아주 뛰어난 드라이버가 된 그 우리 채슬리의 임직원들이 계속 매일같이 이렇게 함께 모닝 브리프 하면서 이 시장에 있어서 앞에 지금 전방에 웅덩이가 있으니까 이 피해 가야 됩니다 부터 해가지고 참 같이 연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2년 하시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실력이 늘어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다는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요즘 좀 힘든 일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하던 일을 꾸준히 루틴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거라고 합니다. 매일 모닝 브리프 실시간 듣기, 웜의 신박 인턴십 영상을 하루 몇 시간씩 보아왔었는데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션샤인2님, 겨울왕국님이셨군요. 제가 댓글을 보면 그분의 포지션도 보이고 그분의 인생이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힘든 일이 있는데 보통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막 포금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막 줄담배 피고 나 자신을 약간 이래 자해하듯이 그러면서 이 힘든 거를 갖다가 고통을 이겨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내 몸을 더 망치면서
내 몸이 힘들어지면 마음도 계속 더 힘들어지고 악순환이 되는데, 우리 겨울왕국님처럼 힘들 때 오히려 이렇게 나의 주식에 대한, 투자에 대한 내공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루틴을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존경스럽고, 이런 마음가짐과 그걸 또 실천할 수 있다는 그 점으로 보면 우리 겨울왕국님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시든 저는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성공하신 분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밑에 또 우리 채밀턴 분들 댓글 쫙 또 달아주셨습니다. 전무님 댓글 읽는 소통 시간에 저는 제 인생을 다시 돌아봅니다. 법륜서님의 증문즉설처럼 시청자 사연에 참으로 따뜻하고 현명한 말씀 많이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자, 또 그 다음 와, 코로나 이후부터 전문의 방송을 거의 빠짐없이 찾아서 보고 있는데 2020년 당시는 퇴직이 몇 년 남은 상태라 노후를 위해 주식에 매진했고 열심히 했고 운도 좋았던 덕분에 당시 3억이 6억, 다시 올해 12억이 되셨다고요? 와, 5년 만에 3억을 12억 4배 만드셨으니까, 야, 그러면 이 연평균 수익률이 25%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대단하십니다. 이미 금융 고수시군요. 네, 아이디도 프로십니다. 프로. 지난번 손절 관련해서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해당 종목이 크립토 시장과 관련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4월에 생각보다 너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번 8월에도 또 떨어지면 다시 더 사는 걸 목표로 했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네. 그냥 떨어지면 더 사면 됐었는데 지금은 무척 후회되지만 10월까지 중에 한 번의 기회는 오겠죠. 하셨습니다. 그 크립토나 요쪽 가상화폐 시장 그와 관련된 주식들도 보면 가상화폐가 이 철저하게 반감기 전 한 6개월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반감기 이후 작년 4월 기준으로 보면 12개월에서 한 18개월 오르고, 그러고 나서 소위 미국 대통령 2년 차에는 또 박살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면 샀었어야 되는데 이게 두세 번 반복되다가 내년 시장은 또 크게 떨어지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한 번은 더 남았다 하는 그 한 번은 사실 안 먹는 게 오히려 낫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동안에 한 2년 동안은 떨어질 때 샀으면 됐네 이게 크게 떨어지는 첫 하락에 또 매수를 하게끔 만들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편이 9월에 한국 출장이 있어서 시계로 할아버지 책을 주문해서 올 때 가져오게 할 생각입니다. 긴 시간 투자하신 투자의 장인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제 느낌에는 전무님도 저 연세 때 이런 책을 써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참 감정의 움직임이 달라질 때가 많아 정말 끊임없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확신이 들지 않는 장에서는 비중 줄이고 그 시간을 틈타 공부하고 해야 한다 생각해서 매일 하루하루 조금은 나태해지고 하더라도 다 잡고 하는 중입니다. 아이들에게 토끼와 거북이, 아귀, 돼지, 삼형제 동화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거북이처럼 묵묵히 한 발자국씩 나아가며
그게 쌓여서 승리를 만들고 쉽게 빨리 집을 지은 돼지들과 다르게 오래 걸리지만 탄탄하게 집을 지은 벽돌집 돼지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얘긴 하곤 합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질량의 법칙을 체슬리와 함께하여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바쌤님이 적어주셨습니다. 근데 바이올린이나 이 음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주식하고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저 사람은 정말 냉혈 인간이야. 전혀 이 감정에 기복이 없이 딱 이성적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해서 탁탁탁 하는, 또 그런 사람이 그러면 주식을 잘하느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하고의 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어렵습니다. IQ 180 넘는 아이작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 주식으로 망한 이유가 도대체 이해를 못했다 했잖아요. 대중들의 광기. 그 대중들의 광기에 뉴턴도 거기에 막 동화돼 가지고 본인도 거기에 휩쓸려서 투자를 했었는데, 그런 거 보면 시장하고의 공감 능력,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공감은 빨리 하지만 신뢰는 천천히. 그래서 주식 시장에 이번에는 이게 오디션으로 따지면 모창 가수를 찾는 히든싱어는 똑같이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슈퍼스타 K 같은 데는 똑같이 부르면 너 김광석 씨 모창하냐? 이렇게 되죠. 자신만의 이제 개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식 시장이 이번에는 바이오장인가? 이번에는 고금리 상황에서 실적 철저하게 스마트마니들이 경제가 불안하니까 단단한 그런 우량 기업 중에서도 성장이 나오는 그런 기업을 찾는 장인가. 이런 게 다 공감 능력이잖아요. 공감 능력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예술을 하신 분들이 훨씬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재능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감이 너무 시장에 휩쓸리면서 나 자신도 이제 포모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 또 철저한 이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절제의 기준이 되는 게 결국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고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공감도 좀 빨리 하려고 하지만 최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이 금리 대비해 가지고 이 목에 찼다 싶으면 대중들이 아무리 열광하고 있어도 좀 냉정하게 정리하고 휩쓸리지 않게끔. 휩쓸리지 않으려면 주식을 정리하고 좀 다른 걸 좀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축구를 좋아하면 막 좀 축구 올인하든지, 내가 책을 좋아하면 그동안에 못 읽었던 책을 좀 열심히 보든지, 그렇게 나만의 이 감정과 이성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센트러스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 또 채밀턴 분들이 예리하게 댓글을 많이 남겨놓으셨습니다. 제가량님이시고, 웜의 신박이 아닌 몇 달 전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낮에 오대리님과 전무님 아니면 성무님 대화에서 들었던 정보가 맞습니다. 센트러스 에너지 언급하면서 트럼프 시대 최대 수혜주라는 얘기가 있었던 터라 그날 바로 매집을 해서 큰 수익을 거뒀답니다. 와, 비중은 30%였는데 매도 이유는 앞전 고점을 돌파 못하고 쌍봉에서 꺾여서 매도 처리를 했죠. 우리 제가량님도 이제 하산하셔도 되겠네요. 이 정도 실력이시면 하산은 하셔도 됩니다.
매번 현실적인 시황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보답하는 길은 진정한 금융전사가 되도록 열공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금융전사가 되셔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죠? 막 뭐 방송이나 이런 거에 막 휩쓸려서 그렇게 매매를 하는 그 주변 사람들한테 또 하나의 든든한 투자 가이드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장님이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마음이었는데 채슬리 들으며 샛별 보고 방향 잡아가는 마음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죠? 샛별 보면서 딱 찾아가는 약간 그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림하고 내려오는 길에 폭우가 쏟아졌어요. 이림하고 내려오는 길에 폭우가 쏟아졌어요. 축복의 비다, 축복의 비다 하며 정신 바짝 차리고 내려왔습니다. 수원이시잖아요. 그죠? 출발하면서 웜의 신방 클릭했는데 2번 돌려 들으니 수원에 도착했어요. 전문인 방 풍경이 너무 좋았고 조 차장님, 왕 이사님, 오도령님 다 반가웠고 네, 또 하나의 추억이 생겼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옆에 있어라. 전문인 옆에 꼭 붙어 있어야죠. 저 3년 후에 조기 은퇴하게 해주세요. 모닝커피 마시며 모닝브리프 참여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유, 저희 회사 오시면서 또 맛있는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제가 잘 까먹었는데요. 요만하게 커피랑 먹으면 맛있는 달달한 쿠키 같은 거 있잖아요. 쿠키 뽀송뽀송한 빵 같은 거. 그걸 갖다가 그 무거운 걸 잔뜩 저희 직원들 먹으라고 사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네, 행복한 부자로 사실 겁니다. 우리 지피재기님. 욕심을 내려놓게 하는 오후의 좋은 말씀으로 오늘도 제 안의 탐심을 돌아보게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매일 올라오는 탐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투자의 성공 비결이라 믿습니다. 우리 광교산 i80님도 지금 거의 중고수님이시잖아요. 야, 탐심을 다스린다. 매일매일 올라오는 이 탐심을 다스린다. 야, 고수만이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혼자만 듣고 싶을 정도입니다. 채밀턴이라 든든합니다. 해주셨고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신문기사로 가봐야 되는데 내일이 또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난번에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 뭐 이런 걸 읽고 난 이후에 이제는 광복절이 올 때마다 약간 마음이 옛날에는 그냥 사실 쉬는 날이잖아요. 휴일이고 학교 다닐 때도 뭐 광복절 하면 이번이 몇 주년인가 뭐 이런 마음이었는데 요즘은 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광복절이 다가오는데 이번에 또 8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좀 저한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 안에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1941년 11월 20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 명언도 몇 개 좀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방법을 놓고 민족 개조론을 주장을 하셨었고요. 안창호 선생님은 스스로 힘과 실력을 키우고 그 실력을 기반으로 할 때만이 자립을 할 수 있다고 하셨었고요. 그래서 교육 입국론을 제창하면서 각종 학교의 설립과 양성에 노력했던 교육자셨습니다. 이 교육진흥을 주제로 대국민 계몽 연설을 한 안창호의 당시 연설에 크게 감동받아서 독립운동에 투신한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고요. 오산학교의 설립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승훈과 조만식, 여운형도
안창호의 연설을 듣고 감명을 받아서 독립운동가가 되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청일전쟁을 보면서 안창호 선생님이 자기들 나라에서 싸울 것이지 왜 남의 나라 땅에서 싸울까? 아, 그래. 우리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힘 있는 민족이 되면 어떤 나라도 우리 땅에서 소란을 피우지 못할 것인데 하면서 배움만이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고향인 평안남도 강서군에 점진학교를 세우셨는데 점점 앞으로 나가자. 예, 이런 뜻으로 점진학교라고. 흔히 사람들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지만 기회란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잡히지 않는 법이다. 우리는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전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 즉 일에 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일은 힘의 산물이다. 힘이 적으면 적게 이루고 힘이 크면 크게 이루고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자는 먼저 그 힘을 찾아야 할 것이다. 힘은 건전한 인격과 공고한 단결에서 난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러므로 인격 훈련과 단결 훈련이 이 두 가지를 청년 제군들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 부분이 교육과 실력 향상에 대한 신념을 보여주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명언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다시 읽으면서도 우리가 배워야 돼.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러는데 힘은 건전한 인격과 공고한 단결에서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도 이 참 건전한 인격을 되게 강조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 있어서도 이 금융의 힘, 투자의 힘을 기르는 데 있어서 보면 건전한 인격 수양이 저는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이 도산이라는 호가 1902년에 미국 유학길에 오르셨는데 미국을 가는 백길에서 그 넓은 바다에 우뚝 솟아있는 웅장한 하와이 섬을 보면서 그때 자신의 호를 도산이라고 지으셨고, 나도 넓고 넓은 저 바다에 우뚝 서 있는 섬과 같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마음을 먹으셨다고 합니다. 또 안중근 의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장부가 죽을지라도 마음은 쇠와 같고 의사는 위태로움에 이를지라도 기운이 구름과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손바닥을 딱 이렇게 찍어 놓으셨는데 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좀 짧죠. 동지들과 단지 동맹, 손가락을 자르는 하시면서, 그리고 참 이런 분들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광복절을 맞아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많이 배웠었는데, 그죠? 배웠었는데 이분들이 참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셨나 보면 참으로 다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한 분이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은 댓글 시간에 우리가 잘 아는 독립투사 그리고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삼성 2,500억 베팅한 곳이 TSMC 잡는다. 기대감 폭발. 전자가 2,500억 원을 투자해서 일본 요코하마에 최첨단 패키징 연구소를 세우는데요. 연구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천억 원을 들여서 요코하마 첨단 연구개발 R&D 지구에 있는 대형 빌딩도 매입했군요. 최첨단 이 패키징은 GPU, HBM 등 이종 칩을 연결해서 하나의 칩처럼 작동하게 하는 기술로 AI 반도체 제조의 핵심 공정으로 꼽힙니다. 최첨단 패키징 1위인 대만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소부장 강국인 일본과 손을 잡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네요.
삼성전자 이 DS 부문이 일본 법인에서 요코하마시 미나토 미라이 21지구에 250억엔 약 한 2,300억을 투자해서 최첨단 패키징 연구소를 짓기로 했는데 2027년 3월로 자본 가동 시점에 맞춰서 현지 연구 인력도 채용하고요. 삼성전자가 23년 12월 발표한 일본 패키징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건데 요코하마시는 삼성전자를 최근에 기업 입지 촉진 조례 인정 사업자로 선정하고 보조금을 25억 엔이니까 250억이다 그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연면적 한 14,000평 규모의 지상 12층, 지하 4층 규모로 리프 미나토 미라이 빌딩을 매입하고 일부 층에는 최첨단 패키징 연구소와 시험 생산 설비를 들여놓기로 했었네요. 전자가 일본의 패키징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한 게 도쿄대와 그 다음에 디스코 장비회사, 나믹스 소재회사, 라조낙 소재 등 일본 학개미의 소부장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 최첨단 패키징 기술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인데 앞서 TSMC도 최첨단 패키징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2019년에 도쿄대에 연구소를 세웠었군요. 오랜 기간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첫 번째 과제는 이 칩의 미세화였는데 회로폭을 나노 단위로 좁혀서 하나의 칩에 여러 기능을 넣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경쟁력이 갈렸고요. 하지만 이 칩의 미세화 경쟁이 1나노대로 내려오면서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내놓은 해법은 첨단 칩 여러 개를 연결해서 하나의 칩처럼 구동하는 것이었고 최첨단 패키징이 AI 반도체 시대의 승부처가 된 배경입니다. 전자가 일본 요코하마에 최첨단 패키징 연구소를 구축하기로 한 것도 같은 이유인데 AI 반도체는 설계, 그 다음에 파운드리, 그리고 최첨단 패키징 이 여러 개의 칩을 연결하고 그리고 테스트 하는 과정을 거쳐서 생산이 되게 되는데 엔비디아, AMD 같은 이 팹리스의 영역인 설계를 뺀 파운드리와 패키징과 테스트 공정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대만입니다. TSMC는 압도적인 파운드리 경쟁력을 토대로 최첨단 패키징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요. TSMC의 파운드리 패키징 테스트 시장 통합 점유율은 24년 1분기에 29.4%에서 올해 1분기에는 35.3%로 올랐고요. 하이닉스의 HBM과 엔비디아의 GPU를 묶어서 AI 가속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파운드리와 최첨단 패키징을 도맡은 역량이 큽니다. 전통 패키징 강자인 대만 에이스도 올 1분기에 6.2%로 인텔의 6.5%에 이어서 시장 3위에 올랐네요. 자, 한국 기업 중 유일하게 명함을 내민 곳은 삼성전자인데 TSMC처럼 파운드리와 최첨단 패키징까지 다하는 이 턴키 서비스를 앞세워서 고객사 유치에 나섰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서로 다른 칩을 수직으로 쌓고 배치하는 2.5차원 그리고 3차원 최첨단 패키징에서 생산 능력과 기술력이 이 TSMC에 못 미치는 탓입니다. 이렇게 AI 시대를 맞아서 최첨단 패키징 시장이 23년에 345억 달러에서 2032년에는 800억 달러로 커질 전망인데 일본은 삼성전자가 이런 시장을 잡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파트너인데요. 촘촘한 최첨단 패키징 생태계가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요. 칩을 이어붙이고 지지할 때 쓰는 본딩 필름의 강자, 제조, 레조낙과 나막스, 패키징용 금도금 소재 전문 우에무라, 칩을 자르는 다이싱 장비업체인 디스코, 접착 표면 처리 소재 전문인 MEC 등 일본에는 최첨단 패키징의 핵심 역할을 하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전자가 이들 기업과의 R&D 협업을 통해서 패키징 노하우를 쌓으면
TSMC와의 승부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요. 전자가 2,500억을 들여서 요코하마에 최첨단 패키징 연구소를 짓는 이유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패키징 연구 능력을 갖춘 도쿄대가 30분 거리에 있는 것도 전자가 요코하마를 택한 배경 중 하나이고요. 도쿄대의 엔지니어링 경쟁력은 TSMC가 2019년 공동연구소를 짓고 산학협력 러브콜을 보낼 정도로 정평이 나 있는데, 전자는 도쿄대 석박사 출신 연구원을 대거 채용, 경쟁력 향상의 미끄럼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자는 자체적으로도 최첨단 패키징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24년에 최첨단 패키징 사업팀 해체 이후 패키징 조직의 명맥을 이어온 TSP 총괄을 강화하고 있고요. 이 TSP 총괄은 최근 최첨단 패키징 전문가 경력직 채용을 시작했고요. 최첨단 패키징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천안 사업장 부지도 매입을 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부는 최첨단 패키징과의 턴키 서비스로 고객사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고, 최근 22조 7천억 원대에 달하는 테슬라의 차세대 AI 반도체 AI6 파운드리 계약을 수주하는데도 이 턴키 서비스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트럼프 경로의 110년 역사 월간 고용 보고서 중단되나?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백악관에서 노동통계국이 바이든 전 대통령 임기 동안 일자리 150만 개를 과대 추정했다는 패널을 들어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새 노동통계국 BLS 국장으로 지명한 EJ 앤터니 헤리티지 재단의 수석 경제학자가 BLS의 월간 고용 보고서 발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미국 고용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1915년부터 발간이 되고 있네요. 야, 110년 되네요. 앤서니 BLS 국장 지명자는 지난 4일 인터뷰에서 월간 고용 보고서의 데이터는 신뢰하기 어렵고 자주 과대 집계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고요. 경제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고주는지조차 확실히 모른다면 기업은 어떻게 경영 계획을 세우고 페드는 어떻게 통화 정책을 수행하겠냐면서 즉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네요. 이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월간 고용 보고서 발표를 중단하는 대신에 시성은 떨어지지만 더 정확한 분기별 데이터를 계속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 앤터니를 차기 BLS 국장으로 지명하기 일주일 전에 이루어졌지만 관련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일 BLS가 시장 예상을 밑도는 7월 고용 지표를 내놓아서 기존에 발표된 5, 6월 일자리 증가 규모를 대폭 하향 조정하자 에리카 맥켄타프 BLS 국장을 전격 해고했고요. 이어 5일에는 BLS가 바이든 대통령 시절 일자리 증가폭은 과장하고 자신의 임기에는 이를 축소했다면서 데이터가 의도적으로 공화당과 나를 나쁘게 보이기 위해 조작됐다고 주장을 했네요. 앤서니 지명자에게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닌데 데이터 수집률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것이고 BLS는 전화 통화와 대면 방문 조사 방식으로 6만 가구와 12만 개 기업의 응답을 수집하고 있는데 수십 년간 동일한 방식을 고수했지만 기존 방식의 조사 응답률이 10년 전에는 90%에서 지금은 70% 아래로 떨어지면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요. BLS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온라인 응답을 추가로 수집하는 방식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답니다. 예산 부족도 통계 품질에 영향을 주고 있고 BLS는 생산자 물가 하위 항목,
300여 개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기로 했고요. 조사 대상 가구 수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고용 수치가 대대적으로 수정된 것은 기업들의 응답이 자꾸 늦어지면서 데이터가 지연되고 늦게 수집된 데이터가 사후적으로 반영되는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앤서니 지명자가 단순한 데이터 품질 개선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신뢰할 수 있고 과도하게 당파적이지 않은 인물을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앤서니 지명자는 그와 정반대라면서 그의 경제 정책에 동조하는 이들조차 그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우파 성향 미국 기업 연구소 소속 스탠베거 연구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그리고 제시카 리들 맨하튼 연구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 맞지 않는 정확한 데이터를 발표하면 해고되는 직책을 맡을 신뢰할 수 있는 경제학자는 없을 것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했네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을 통해서 앤서니 지명자가 BLS 데이터에 대한 대중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마가 모자를 벗어야 할 것이라고 또 꼬집었습니다. 마이클 매키 블룸버그 기자는 이 지표가 늦게 발표되고 수정되기도 하지만 매달 받을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라면서 BLS 국장이 이 통계 발행을 중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불확실하다고 했고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BLS의 월간 고용 보고서는 1915년부터 발간되어 온 통계로 신규 일자리 수와 실업률 등을 담아 산업계와 투자자, 정책 위반자는 물론 페드까지 미국 노동시장 상황을 가늠하는 핵심 척도로 여겨왔습니다. 그런 만큼 BLS가 월간 고용 보고서 발표를 중단하고 분기 보고서로 대체하면 오히려 시장에서 고용 데이터가 정부 입맛에 맞게 가공되는 것 아니냐는 불신만 높아질 수가 있다. 네. 그런데 사실 바이든 정부에서는 돈을 엄청 뿌렸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난 게 아마 맞을 거고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도치에서 공무원들도 많이 잘랐잖아요. 예산도 줄이고 그리고 관세 때리고, 그러면 그 관세를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을 또 잘라야 될 거고, 그죠? 그래서 분명히 이 고용에는 지금 악영향을 주고 있을 겁니다. 자, 이코노미스트 받고 트럼프 골드만을 압박. 트럼프 대통령이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에게 이코노미스트를 교체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자, 관세 효용을 강조하면서 데이비드 솔로몬과 골드만삭스는 인정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그는 또 관세로 미국이 수조 달러를 거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모든 점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관세는 인플레이션이나 그 어떤 문제도 미국에 초래하지 않았고 그저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가 아니라 주로 기업과 정부 상당수가 외국이 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강조를 했고요. 오래전 시장에 미칠 영향과 관세 자체를 잘못 예측을 했고 그 예측은 틀렸다면서 데이비드 솔로몬이 새 경제학자를 직접 구하든지 주요 금융사를 이끄느라 애쓰지 말고 그냥 DJ 활동에 집중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포근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학자는 얀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 경제학자인데요. 골드만삭스는 최근 지난 6월 기준 관세 부담은 미국 기업이 64%, 미국 소비자가 22%, 그리고 외국 수출업자가 14% 분담했다고 분석하면서 약 넉 달 후인 10월께에는 미국 소비자가 67%, 그리고 외국 수출업자가 한 25%,
미국 기업이 8%를 분담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지금은 미국 수입업자가 관세 충격을 흡수하고 있지만 재고가 소진되고 관세율이 안정이 되면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골드만삭스 같은 곳은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 MBA를 졸업한 사람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은 직장 탑3 중에 한 곳입니다. 그 정도로 여기서 골드만삭스에서 이 수석 경제학자, 이코노미스트 하려면 이 대단한 분일 거고요. 그분이 이렇게 관세에 대한 부담을 저도 이게 궁금했거든요. 이 관세가 과연 누구한테 얼마씩 이래 부담이 될까? 그 부분은 이분이 조사를 한 건데 미국 기업이 일단은 64, 미국 소비자가 22. 실제로 관세로 뭐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하는데 관세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관세를 다 내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세는 미국 기업이 다 100% 부담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니까 내가 10,000원 그 $100에 팔아야 되는데 관세를 15% 내야 되니까 나한테 납품 가격을 아예 85불에 해줘. 그러면 내가 관세 15% 내고 근데 85에 15%면 그거보다는 좀 적다 그죠. 아무튼 역산해서 그렇게 수출업자한테 야 네가 관세 부담해 하면서 납품 단가를 깎을 수도 있고 그 깎을 수 없는 이게 셀러스 마켓이냐 바이어스 마켓이냐에 따라서 그죠.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가져와야 된다면 이 미국 기업이 부담하든지 아니면 소비자가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상황이면 $100를 115달러에 그죠? 115달러에 해서 소비자가 115달러에 사게끔 하든지. 자, 그래서 이 넉 달 후 10월께면 이게 6월에 나왔다고 하니까 10월이면 이제 2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관세는 미국 소비자가 67%를 부담하고 외국 수출업자가 한 25% 그리고 미국 기업이 8% 부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미국 소비자하고 미국 기업한테 부담이 됩니다. 다 더하니까 75%. 이렇게 부담이 되면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은 제한적이잖아요. 제한적인데 그만큼 늘어난 비용만큼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돼 있고 그만큼의 비용이 다 미국 정부가 이제 가져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기업도 부담이 8% 한다고 돼 있잖아요. 어쨌든 이 관세의 8% 1년에 한 300조를 벌어들인다고 보면 10%면 30조 그러니까 한 24조 정도는 미국 기업이 어쨌든 부담을 하게 돼 있고 이렇게 소비자한테 전가하면 전체적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 관세를 미국 기업이 그대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람을 자르게 되고 사람을 자를 때면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올 거고 그렇게 악순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쟁 이후 3배나 빨리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내 무기 공장이 3배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유럽의 국방력 강화 정책이 단순 예산 반영이나 공약을 넘어서 실제 공장 확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유럽 방산업체 37개의 시설 150곳을 대상으로 레이더 위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러우 전쟁 발발 후 검토 대상 부지의 약 3분의 1에서 확장 또는 건설공사 징후가 나타났고요. 시설 확장 지역은 뭐 블라블라 해서 3.5배나 늘었습니다. 이 같은 무기공장 확충을 역사적 규모의 재무장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유럽이 평시 적시 생산 체제에서 벗어나서 장기적 전쟁 대비를 위한 방산 기반 구축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분석을 했고요. 검토 대상 중 88개의 시설은 EU의 탄약 생산 지원법 적용을 받았고 ASAP는 탄약 미사일, 이 방금 탄약 생산 지원법에서는 탄약 미사일 생산 라인 확장과 구형 생산 시설 재정비 등이 필요한 유럽 방산업체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약 5억 유로가 투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런 지원금을 받은 20개의 시설에서는 신규 공장과 도로가 조성이 됐네요. 다른 14개의 시설은 주차장 마련 등 소규모 확장 공사가 이뤄졌고요.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국방위원은 러우 전쟁 이후 유럽의 연간 탄약 생산 능력이 30만 발에서 올해 말까지는 200만 발로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탄약뿐 아니라 미사일 방공 시스템, 드론 등 다른 분야의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자, 이게 조선방산, 조방원, 피부미용, 엔터, 자, 이런 주식들이 하반기에 다시 이번 4Q랑 내년 1Q에 다시 주도주로 올라갈 수 있는가에 있어서, 이 방산이 B2G 비즈니스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공략하기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왜냐하면 정부 정책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자, 유럽이 평시 적시 생산에서 체제에서 벗어나서 장기적 전쟁 대비를 위한 방산 기반 구축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죠. 그래서 어차피 전쟁 안 일어나는데 미리 이렇게 막 탱크랑 이런 걸 미사일이랑 할 필요가 있나 하면서 GDP에서 방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었었잖아요. 그리고 전쟁 나면 딱 전쟁 났을 때 필요한 거 빨리빨리 생산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적시 생산 원칙이었다가 이제는 장기적 전쟁 대비. 그래서 러우 전쟁이 휴전 협상이 되더라도 이 유럽에서는 장기적 전쟁 대비를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할 거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러고 나서 1955년, 1960년까지 엄청난 군비 경쟁이 일어나면서 유럽 지역을 비롯해서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그 2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각 나라에서 이 방산에 대한 투자가 전쟁 때보다 훨씬 더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올해 30% 뛴 은인데 40불 돌파 눈앞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국제 은값이 올해 들어서 30% 넘게 오르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공급 부족과 산업재해 수요 증가가 겹친 영향인데, 금값이 급등을 해서 은과 격차가 벌어진 것도 상승 요인이고요. 글로벌 IB들은 은 가격이 구조적 상승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야, 이게 시클리컬한 게 아니라 구조적 상승세라는 말이죠. 한번 볼게요. 얼마 올랐고,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가 겹치면서 은 가격이 올랐는데, 시장조사기관인 실버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지난해 은 수요는 생산량을 2억 1,500만 온스 초과를 했군요. 수요가. 공급량 부족분은 사상 최대 수준이었고, 재고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태양광과 전기 자동차의 산업 소재로 은 활용이 늘어난 영향이 컸고요. 은은 저항이 낮고 안정성이 높아서 대체 불가능한 필수 산업재로 꼽힙니다. 전기차 한 대당 은이 25에서 50g 쓰이는데 내연기관 대비해서는 2배 이상 많고요. AI와 5G 센서 등에도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지난해 은 공급량의 55%가 산업재로 쓰였는데 이는 10년 전 45%에서 10%나 포인트 늘어난 수치이고요. 공급 불안도 은 가격을 밀어 올렸는데 전 세계 은 생산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멕시코가 미국과 관세 분쟁을 벌이고 있어서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금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했지만 은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은과 밀접한 가격 연동을 나타내는 금값이 오른 영향도 컸는데 금값이 오른 뒤에 은값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되고요. 금은 비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역사적 평균은 50에서 60선이고요. 현재는 90선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초에는 100을 넘기도 했고요. 이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금은 가격 격차가 크다는 건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 금이 더 주목을 받아서 이 GSR이 오르게 되고 반대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GSR이 낮아지는 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최근에는 미국발 관세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잦아들면서 금은 가격 차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IB들은 은값이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데 시티그룹은 수개월 내 온스당 40달러대를 뚫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했고요. 1년 뒤에는 43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삭소뱅크도 은값이 이러면 올해 안에 40달러를 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은 수요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는데 태양광 패널 업계에서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은 사용량을 줄이고 있고요. 여기에 중국 태양광 수요 위축 우려도 있는데 HSBC는 이 같은 근거를 내세워서 다른 IB와 달리 내년 은값 평균 가격을 34달러 정도로 지금보다 낮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마지막이 중요하다, 그죠? 수요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데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은 사용량이 줄고 있고, 네. 그리고 여기 또 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저는 30년 동안 이 바닥에 있으면서 금값이 많이 올랐을 때 은에다가 투자할까 해서 은 투자했다가 네, 고생하신 분들은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왜 그럴까를 잘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데 은 공급량의 55%가 산업재로 쓰인다고 했잖아요. 산업재로 쓰입니다. 근데 이게 10년 전에 45%보다는 늘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래서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조업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채굴이 금이나 뭐 다이아몬드만큼 어렵지가 또 않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면 또 막 이렇게 채굴이 많아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경기가 조금만 안 좋아지면 또 그 은값이 폭삭 내려앉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은수저도 좀 많았었는데 약간 재테크 차원에서 금을 모으시는 분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은 가격이 금값이 너무 올라서 은을 투자했다가 좀 낭패를 보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저는 내년에 은값도 내년 하반기 되면 지금 아까 얼마라고요? 40불? 돌파를 예의주시한다고 했는데 요 표를 한번 볼게요. 38불. 작년에 27불. 그리고 금은 가격 비율이다, 그죠? 최근에 은 가격이 아마 올라오면서 금은 가격 비율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언제든지 다시 20불대로 다시 내려앉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싸다. 이젠 일본까지 저가 공세, 철강업계 눈물. 철근 가격이 국내 철강사의 감산에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국내 철근의 빈자리를 일본산 철근이 채우면서 초과 공급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요.
국내 철근 유통가가 통운당 72만 원이고요. 철강사들이 원가 보전의 최소치라고 보는 75만 원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국내 철강사들은 지난 4월 철근가가 72만 5천 원 근처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지자 공동 감산에 나섰고요. 원가 이하 수준으로는 철근을 팔 수 없다는 릴레이 선언도 있었고요. 5월 달에 75만 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단기 효과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73만 5천 원 6월에 그리고 73만 원 7월 초에 그리고 8월 초에 72만 원까지 다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 가격 추이 잘 표에 나타나 있네요. 철근가 하락의 결정적 이유는 일본산 철근 때문인데 7월 한 달간 한국으로 수입된 일본산 철근이 11,279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7%나 늘었고요. 국내 주요 철강사가 손익 악화를 이유로 손해보는 판매는 하지 않겠다면서 라인을 멈춰 세우는 사이에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일본산 물량이 중소 중견 시공사를 중심으로 빠르게 파고들었습니다. 일본산 철근의 평균 수입 가격은 톤당 64만 원에서 65만 원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지난해 국내 철근가 하락의 주범이었던 중국산 70만 원 초반보다 더 저렴한 가격이네요. 일본산 철근이 자국 내수 부진과 재고 부담으로 덤핑 수준 가격으로 한국 시장으로 밀려들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설명인데요. 중국산 철근의 물량 역시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지난달 중국산 철근의 수입량이 4,416톤으로 전년 544톤 대비해서 8배 이상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해외 철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국내 철근 시장은 더 이상 국내 업체의 감산 등으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시장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 제가 저희 회사에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가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쇼티지,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불닭볶음면이 쇼티지, GPU가 쇼티지, HBM이 쇼티지, 그죠? 전력기기 쇼티지, 뭐 등등. 그래서 뭔가 이렇게 수급으로 봤을 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쇼티지한 상황에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건데, 이게 쇼티지가 아니라 이 넘쳐나는 거, 과잉 재고가 되고 덤핑을 해야 될 정도 쏟아져 나오는 물량, 이런 쪽은 차트 아무리 쳐다봐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차트 쳐다볼 필요 없고요. 그냥 이쪽은 공급 과잉, 그러면 잠시만 안녕. 좀 그쪽 분야가 다시 쇼티지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가 될 때까지는 잠시만 안녕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붙이기만 하면 살 빠진다. 비만약 게임 체인저 등장. 대웅제약이 붙이는 비만약 국산화에 한 발 더 다가갔는데요. 개발 가능성을 가늠한 초기 연구에서 기존 제품보다 2배 이상 높은 약물 전달 효율을 확인하면서이고, 자, 요 오른쪽에 표가 나오죠. 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4년에 150억 달러입니다. 150억 달러. 그러니까 한 20조 시장에서 2035년 10년 뒤면 10배가 늘어나요. 10배가 늘어나면 CAGR 26%다, 그죠? 연 평균 26%씩 성장하는 시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00조가 넘는 시장이 됩니다. 그러면 거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 정도 되는 거예요. 대웅제약이 대웅 테라피틱스와 함께 개발한 이 마이크로 니들 비만 패치의 초기 이 파일럿 임상에서 80%가 넘는 생체 이용률을 확인했다고 했고요. 이 대웅 테라피틱스가 자체 개발한 약물 전달 기술 플랫폼이 클로팜을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약 위고비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에 적용한 결과인데,
세마클로타이드를 마이크로 니들 패치에 넣은 뒤에 건강한 성인 70명에게 붙여서 혈중 농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주사제를 투여할 때 혈중 농도가 100%라며 패치로 투여했을 때는 80% 넘게 농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먹는 위고비에 비하면 160배 높은 약물 전달률이다. 최근에 이 경구용 먹는 거는 좀 뭐가 안 좋게 나와서 111의 주가도 확 빠졌었죠. 클로팜은 바늘이 피부에 닿은 뒤 녹으면서 약물을 방출하는 이 용해성 타입의 마이크로 니들 패치인데 약물의 균일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가압 건조와 완전 밀착 포장 기술을 적용해서 오염 우려 없이 정밀하게 투여할 수 있고, 앞서 국내에서 개발된 붙이는 위고비는 임상 일상 시험 등에서 30% 수준의 약물 전달률을 보였고, 개발 초기이지만 80%가 넘는 수치는 최고 수준의 농도를 구현한 것이라고 회사가 설명을 했습니다. 비만약 시장이 레드오션으로 바뀌자 글로벌 제약사들의 초점이 기술 차별화로 옮겨가고 있는데, 바늘에 대한 거부감을 줄인 먹는 약, 주사 투약 기간을 주 1회에서 월 1회로 늘린 장기 지속형 주사 등의 개발 시도가 이어지고 있죠. 국내 비만약 시장에서는 출시 10개월을 맞은 위고비와 18일 출시되는 마운자로가 가격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종로구 등 환자가 몰리는 성지 약국에서는 이미 위고비 저용량 판매 가격이 최저 25만 원까지 내려갔고, 위고비 국내 총판을 맡은 줄릭파마는 지난 10일부터 기존의 고가로 공급한 약의 환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워낙 이제 큰 시장이 열리다 보니까 시장이 있고 마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경쟁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 있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고비와 마운자로 국내 공급 가격 나와 있군요.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일 연휴 동안 건강하게 비 피해 없이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